네, 2부입니다. 공놀이 특집 두 번째 시간,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뭐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서과장이 핸드폰을 보면서 키득키득거리면, 뭐해? 이제 뭐, 두산이 이겼어. 뭐,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참, 그녀가 야구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이야. 아, 그런가? 우리 야광, 서과장님을 모시고 야광녀 뭐 야자라리에게는 본인이 이제 겸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자랄은 아닙니다라고 했으나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그녀에게서 광기를 발견했기에 야광녀 우리 서과장님을 모시고 함께 야구에 대한 시간 야구와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그 2부 진행해 주시죠. 야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비유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다른 공놀이보다 특별하게 자꾸 인생에 연결이 되는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야구를 비유한, 인생에 비유한 이 명언이 진짜로 많은 거야? 아니면 본인이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 진짜로 많아요. 나도 지금 그 생각 들었어. 왜냐면 나는 들어본 적이 별로 아니, 없거든. 진짜로 많고, 한번, 축구를 소재로 한 소설책, 야구를 소재로 한 소설책, 개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아빠와 아들의 야구 놀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 이런 거 진짜 많아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거 압도적이야. 압도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야구가 유행하는 나라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우선 뭐 그건 우리나라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있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공을 가지고 논다 그랬을 때 캐치볼. 축구하고 있는 장면은 나도 영화나 뭐 TV나 거의 못 봤거든? 근데 캐치볼 하잖아. 캐치볼. 그 다음에 축구로 한 소설이 있어? 나 본 적이 없어. 예를 근데 들면 아내가 결혼했다 이런 거는 소재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야구는 야구 자체가 뭐 산미 슈퍼스타즈 같은 거라든지 박민규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 문화에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캐치볼하고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불현듯 떠오르는데 우리가 어떤 대중화되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제작된 영화라든가 이런 게 유럽에서 제작된 것들도 분명히 구기 종목 가지고 제작된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지. 단지 빈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난 조금 의문이 있고. 근데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반을 그치, 우리나라 문화. 일본, 미국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얘기하지 평소에. 아니 대중적이라기 때문에 내가 질문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체감을 못 한다는 거잖아. 체감도 그런데 이제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약간 이제 조금 나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조금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어쨌든 그치 그녀는 야광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압도적이죠. 아니 뭐 손작가를 비롯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크로아티아 사람은 불편하다. 전혀 동의 못할 수도 안 있어.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는 야, 거니까. 진짜 야광녀구나. 뭘 안 됐냐? 야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구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는 이제 전후반 45분이죠. 연장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수와 기적이 생겨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냐, 농구도 마찬가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6대 0으로 지고 있어. 맞아요. 근데 한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거 뒤집는 게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거의. 근데 야구는 예를 들어서 10대 0으로 지고 있어. 근데 9회 말 투아웃이야. 그걸 뒤집는 경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쵸. 그래서 드라마적이고 그치. 그래서 뭐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명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의 특징이 시간 제한이 없다. 요걸로 인해서 이런 이제 드라마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로 이거는 제가 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벌써 웃기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야, 어거지다. 아니 정말로 야구를 보면서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없구나. 그리고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게 인생의 신비인데 야구를 보면 그 신비 앞에서 약간 겸허해져.
그의 그런 게 걸음을 있어요. 일루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로.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진짜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남편한테 오빠 야구 신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위 팀과 12팀이 붙었어요. 근데 야구 신이 12팀에 손을 들어줬어. 그날은 무슨 짓을 해도 12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은 우리 팀이 친 공은 정말 자석처럼 상대팀 그 수비수 글러브 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요. 그 상대팀이 친 공은 우리 수비수가 서 있는 공간 사이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래 나는 이게 근데 나는 오히려 좀 그랬었어. 왜냐면 아무리 잘 쳐도 방향이 수비 있는 데로 가면은 자석 잡혀. 같아. 그치. 자석 같아. 근데 아무리 삑사리가 나도 사람이 없는 데로 공이 가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우리 경기를 갖고 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맞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신 얘기 자체는 농담이지만 그만큼 야구에 이제 드라마가 많다라는 것이고 점수차가 크게 나도 현실적인 역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야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생은 9회 말 투아웃 때 얘기했지만 야구 명언이 진짜 많아요. 이와 관련된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야구에서 나왔다고? 야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기베라라는 미국의 진짜? 포수가 한 얘기예요. 양키즈. 맞아요. 전설적인 맞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일성 그 야구 해설자 돌아가신 하일성 야구 해설자가 남긴 최고의 명언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거예요. 이분의 최고 명언은 야구 몰라요. 야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이제 이게 이분의 최고 명언입니다. 야구 몰라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야구의 운명은 야구의 신에게 맡기고 선수들은 대충 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하수입니다. 야구가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삼성 라이온즈에 양준혁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고 해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1루까지 걸어서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타자가 공을 치면 사실 딱 보면 다 알거든요. 이게 잡히는 땅볼인지 행운의 안타인지 공이 막 높이 솟구쳐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뜬공, 플라이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다 잡혀요. 높이 뜨면. 그러면 타자가 포기를 합니다. 1루까지 전력을 다해서 뛰지 않아요. 그치. 슬슬 걸어가는 거죠. 어차피 고개 푹 죽으니까. 숙이고. 어차피 아웃이라고 생각을 아웃이니까. 하니까. 에너지를 쏟지 말자 이런 건데 양준혁 선수가 나는 1루까지 걸어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야구의 이 불확실성, 이 본질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기회 내에 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왜냐하면 상대팀 선수의 실책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뜬공을 잡다가 공을 놓칠 수도 있고요. 이런 사고가 되게 많아요. 저녁에 이제 노을 지고 이럴 때 그 뜬공이 조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수들의 시야에서 공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치. 그래서 야수들이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런 당황하는 표정을 지어요. 근데 그때 1루로 뛰어가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진루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야구신의 은총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옛날에 야구 명언 기억나는 게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트 갔을 땐가 홈런을 거기서 잘 초반에 못 쳤잖아요. 그랬어요? 거기 왕정치 감독인가? 되게 유명한 잘 몰라요. 일본 만화 4번 타자 왕종훈 맞아. 그거의 모티브가 됐던 그 이승엽이 왕정치가 세웠던 아시아 그 최고 홈런 개수를 깬 게 아마 이승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최고의 타자였죠. 그래서 갔는데 홈런이 너무 안 쳐진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엄청 유명한 말을 했다고. 뭐래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그럼 쳐진대? 그럼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승엽이 뭐 그게 뭐 신한지 몰라도 뭐 실제로 잘 쳤다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요즘 장마 시즌이었잖아요. 네. 시즌이잖아요. 야구에는 강우 콜드가 있어요. 네? 강우 콜드. 그게 뭐야? 콜드 게임. 콜드 게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경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기는 저는 처음에 콜드 게임이 비 오면 추우니까 콜드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CALLED.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경기를 중단시킨다. 근데 이게 비가 원인이 되면은 이제 강우 콜드라고 불러요. 그럼 그 시점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에 무효가 되는 기준이 거야? 있어요. 5회 전에 콜드 게임을 선언하면 노 게임이 되고요. 무효고. 아예 취소가 돼버려요. 5회 이후에 콜드 게임을 선언하면 이제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어서 매력적인 스포츠인데 강제로 시간 제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은 이 경기를 5회까지 끌고 가야 유리한 팀이 있고 그 전에 끝내야 유리한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 6월 28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넥센이랑 롯데가 경기를 했어요. 근데 5회에 넥센이 롯데를 5대 0으로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5회 초에.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강호콜드가 될 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회가 빨리 끝나야 넥센이 승을 따는데 5회 마치기 전에 강호콜드를 심판이 선언을 하면 경기가 취소가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1승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대충 해버렸구나. 그래서 넥센 이런 게 되는데 좀 많아. 넥센 선수들이 5회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 빨리 끝내버리려고 고의 병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너끈하게 1루로 뛸 수 있었는데 2루 주자 아웃당하는 걸 보면서 슬슬 기어가는 거죠. 그리고 빨리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속도 모르고 다음 타자가 또 안타를 치는 거예요. 3루에 있던 주자가 홈플레이트 받고 1점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루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요. 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웃을 당했어요. 근데 그날 중계진들도 이 플레이를 진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강콜도 안 했구나. 비가 그쳤고 롯데가 역전승을 합니다. 6대 8로. 그러면 그 넥센? 걔는 6대 0이었는데 8점을 더 넣었다고? 6대 8로. 대박이다. 야구가 이런 거예요. 엄청 욕먹었겠네요. 이날 넥센이 상대편 선수들도 기만한 거고 하늘을 기만하고 이날 응원하려고 관람온 팬들을 기만한 거죠. 근데 그건 선수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감독이 지시를 지시가 했으니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두산 베어스가 6월 30일 토요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랑 경기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1회에 7점을 냈습니다. 그럼 3회가 됐을 때 9점까지 냈어요. 9대 0이었어요. 근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회 전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될 상황이었던 거죠. 두산의 이날 투수가 린드블럼인데 승 하나가 지금 날아갈 판인 거야.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바로 강호콜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일시 중단을 시키고요. 방수포를 깔아요. 이때 진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태프들이 방수포를 까는데 린드블럼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방수포를 막 같이 까는 거예요. 그 소중하니까. 근데 원래 용병들은 팀에서 약간 상전 취급을 받는 받겠죠.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배려를 많이 해주고 투수는 그렇게 비 맞고 막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약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있는데 린드블럼이 그렇게 뛰어나가서 그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방수포를 막 까니까 하늘이 감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비가 딱 그치고 12대 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약간 전래동화 듣는 느낌. 그러니까 야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약 팔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구의 특징. 야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야구의 본질이라면 두 번째는 야구는 매일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와, 매일매일. 진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쉬고 화수목금토일 경기가 있잖아요. 체력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체력 소모가 다른 공놀이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거든요. 농구가 이틀에 한 번. 그렇죠. 축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비유될 만큼 되게 대단한 승부가 자주 나와요. 아, 이 경기는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이건 인생 경기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근데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끝내주는 경기를 했든 죽을 썼든 내일은 내일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스포츠 선수가 물론 자기 관리 잘해야 되겠지만 야구는 더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야구 선수가 그 루틴이라고 하지. 그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거. 그게 제일 지독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야구 선수만이 아니라 야구 선수의 가족들도 그런데요. 그치. 혹여나 말 실수를 안 하려고 투수로 자기 아들이 올라간다. 양현종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현종 선수가 투수로 올라가는 날 엄마 아빠가 대화를 안 하신대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뭐 실수를 해가지고 괜히 이제 아들한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럴까봐. 하니까. 그 메이저리그의 그 일본 선수 있잖아, 이치로의 루틴에 대해서 글을 읽었는데 말도 안 돼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밥은 늘 똑같은 걸 먹어요. 늘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공을 몇 번 휘두르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반복되는데 1년에 하루씩 돼요. 언제? 크리스마스 날만. 이치로가 진짜 전설적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신수가 이치로의 뭐 기록을 넘어간다 뭐 그래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치로는 1년 동안 딱 하루 크리스마스 날만 쉬고 그거를 뭐 20여 년간 그 루틴 똑같이
했는데도 메뉴도 늘 똑같은 거 먹고 걔는 그렇대. 전 이치로 그 아는 형이 야구 팬이어가지고 이치로 빔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게 뭐냐 해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진짜 이치로 빔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송구를 하는데 걔가 여기 끝에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잡고선 송구를 해가지고 던졌는데? 여기 던지는데 그게 일자로 날아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백홈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엄청 빨라가지고 와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 반복되니까 왜 우리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승엽 선수가 신혼여행 가가지고서 야구바따 들고 나가서 호텔에서 스윙 연습했다고 그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루틴이 깨지는 게 걔네한테는 사실 극도로 힘든 거죠. 왜냐면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인생 경기를 했다 그래서 막 도취되지 않고 그치. 오늘 엄청 내가 잘했어. 잘했다고 해서 막 찌그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구를 보는 사람은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날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아무튼 그 이제 두산이 2016년 5월에 성적이 되게 조금 약간 주춤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4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건우라는 선수가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고 막 힘들어 하니까 지금은 롯데로 이적했는데 이제 민병헌이라는 선수가 박건우한테 뭐라고 했냐면 건우야 오늘만 야구하는 거 아니지. 내일도 하지. 내년에도 하지. 너 40살까지 할 거지. 어떻게 144경기를 다 이길 수가 있냐. 오늘 지면 내일 이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인터뷰에 나왔는데 이게 딱 야구의 일상성. 다음은 야구 포지션별 체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다 설명하는 게 뭐 목적이 아니니까 대략 타자와 투수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포지션을 이제 공격과 수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격 포지션이 이제 간단하니까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타수는 1번부터 9번까지인데 1, 2번 타자를 테이블 세터라고 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 그러니까 1, 2번 타자는 굉장히 영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루를 해서 루상에 있어야 어쨌든 득점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구안이 있어서 공을 잘 보고 함부로 막 휘두르지 않고 볼넷을 얻든 안타를 치든 출루를 해서 후발 타자들에게 이제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1번. 테이블 세터. 그리고 발이 빠르지 않네요? 발도 빠르죠. 그렇죠. 출루율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타순을 한 번이라도 더 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데 만약에 8번이나 9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3번 서 근데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4번 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나가는 네. 발 빠르고 영리한 선수들. 3, 4, 5번은 이제 중심 타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클린업 트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말 그대로 루상에 나가 있는 이제 테이블 세터들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이에요. 해결사. 그래서 이제 뭐 홈런을 치거나 장타를 그렇죠. 치거나. 그래서 이제 4번 타자가 이제 팀 타선의 상징이죠. 팀에서 최고로 힘이 좋고 멀리 치는 이제 전형적인 홈런 타자가 이제 4번에 보통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6, 7, 8, 9번이 하위 타선. 타율은 조금 떨어지는데 수비에서 움직임이 많은 선수들. 포수나 유격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배치가 많이 되고요. 근데 워낙에 잘 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예를 들면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해설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두산은 상위 타선, 하위 타선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이게 잘났네요. 엄청 잘났다. 이론적으로 이제 중심 타선은 점수를 다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베이스가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번부터는 새로운 테이블 세터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번 타자를 보면 그 팀의 공격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수는 조금씩 매일매일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 시작하기 전에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쭉 봅니다. 아, 오늘은 얘가 1번이구나. 아, 얘 9번으로 내려갔네.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명타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수 대신에 타석에 서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걔네가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한 명이 들어가요? 그럼 4번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아니, 뭐, 그때마다 전략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오늘 좀 쉬게 해주고 싶다. 그럼 지명타자로 세우는 거죠. 수비를 안 하니까. 그럼 지명타자는 수비 안 해요? 수비 안 해요. 좋겠다. 수비할 땐 투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타자와 투수는 근데 사용하는 근육도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명타자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왜 메이저리그에서 지명타자를 쓰지 않느냐. 내셔널리그에서. 정확히 하게. 내셔널리그에서 왜 지명타자를 쓰지 않느냐. 야구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전통은 9명과 9명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공은 잘 던져.
근데 잘 칠 줄 몰라. 이 애매한 투수가 타선에 섰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명타자를 써버리면 야구 본연의 재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야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예외적인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그렇죠. 일본의 천재 야구 선수인데 얘는 구속도 되고 제구도 되고 홈런 타자입니다. 오, 이런 선수 맨날 만화책 보면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 그게 괴물 투수? 괴물 투수 겸 타자인데 이번에 메이저리그를 갔어요. 근데 이제 파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뽑아간 구단에서 왜냐면 그 오타니가 조건이 이거예요. 2개 다 할 수 있게 해준. 근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그런 선수가 거의 없었고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선수는 하겠다. 하겠다. 나 연봉 좀 덜 받아도 되고 되는데 연봉이 생각보다 적더라고 진짜. 왜냐면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이거 2개 보장해 줄 수 있는 팀을 골랐기 때문에 근데 실제 지금 좋은 성적 거두고 있더라고요. 네. 대신에 이제 다른 투수들처럼 보통 이제 그러니까 5선발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5일에 한 번 정도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그 다른 투수들하고는 다르게 한 턴 더 쉬고 뭐 투수로 투입되고 뭐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만화 같은 캐릭터예요. 타자가 타석에 섰을 때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공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와일드카드라는 형사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 봤어요. 봤어요. 양동근 나오는. 거기서 옛날에 칼에 맞았던 기억 때문에 칼을 무서워하는 형사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 나쁜 놈이 이렇게 칼 들이미니까 막 벌벌 떨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근데 공을 맞아본 선수들이 그 아픔을 이제 기억하고 있고 단순히 아프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부상이랑 이어지면 선수 커리어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재활을 하고 타석에 서면 공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공에 맞고 죽은 선수도 있습니다. 야구공이 되게 위험해요. 만화책에 맨날 나오네. 아, 그 딱딱한데 막 140, 150kg로 와서 몸에 맞는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자기한테 뭐가 날라오면 피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치. 이게 벌레가 날라들어도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게 이제 타자들의 숙제고 이제 숙명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투수들의 피칭 전술, 그 예를 들면 타자 몸 쪽으로 가까이 바짝 붙여서 공을 던진다든지 타자의 몸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비켜가는 뭐 커브라든지 이런 게 타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전시켜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타자들은 타격 루틴이 있습니다. 타격 준비 동작.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제일 특이한 거는 삼성 라이온즈의 박하니 선수의 루틴입니다. 혹시 몰라요. 자, 장갑을 고쳐 끼고 모자를 벗어서 냄새를 맡고 앞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모자를 쓴 다음에 자기 허벅지를 말 엉덩이 때리듯이 탁 치고서 배트로 땅에 선을 하나 쭉 긋고 두어 번 배트를 휘두른 다음에 딱 서요. 한 번 칠 때마다 다 그래요? 한 26초 정도가 걸린대.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서 댓글 보면은 정신병자라고. 아니야, 한 번, 세 번 휘두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합니다. 잘해요? 이 루틴이 있어요. 다 선수들마다 각자의 루틴이 있고. 아, 나걔 처음 박하니 선수 들었어. 잘하는 것 같아. 아, 걔 잘해요? 잘하는 성적 선수예요. 좋았던 잘하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허벅지 한 번 팍 때렸는데 공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어.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모자를 한번 옮겨서 썼더니 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 초식이야, 초식.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자기가 했었을 때 괜찮은 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런 버릇이 왜 생기는지는 나도 대충은 알 것 같아. 근데 운동선수들한테 슬럼프가 너무 무섭고 그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너무너무 무섭죠. 어렸었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게임 할 때 어쩌다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게임이 잘 돼. 그럼 그 게임을 하게 되면 꼭 그 노래를 한번 부르는 거야. 뭐 그런 게 나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지. 근데 저는 강박이랑 연관된 것 같은데 저도 뭐 실제로 운동을 하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 프로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안 될 때 저도 그런 거를 부여했던 게 있었는데 저는 뭐 아마추어고 그냥 일반이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그게 그럼. 심해가지고 그게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그런 미신 같은 것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신발끈을 묶을 때 이게 딱 해가지고 축구화 끈이 끝에가 정확히 5대5 비율로 맞아야지 축구화 끈을 안심이 묶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면 다시 풀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30번 정도 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루틴이 전략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프리미어 12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프리미어 12 경기.
그게 뭐예요? 야구 국제대회 경기 중에서 최근에 생긴 게 프리미어 12라는 경기인데 세계 야구 랭킹 상위 12개 나라가 참가하는 대회고요.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때 일본이랑 대만이 주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중계, 이동 동선, 연습 환경, 심판진 구성 이 모든 거를 일본이 자기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세팅을 해서 말이 되게 많았던 그런 경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일본이랑 준결승전에서 붙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천재 투수 오타니 쇼헤이한테 맥을 못 추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을 건드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0대 3으로 끌려가다가 오타니가 8회 초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승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오타니를 아끼려고 내려보낸 거야. 8회 초에 내려가고 이제 노리모토라는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8회도 점수를 우리가 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야구는 일본한테 아직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9회 초를 맞이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4대 3으로 일본한테 역전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제 8번 타자 대타로 이제 두산 베어스의 오재원 선수를 올렸거든요. 이 선수가 포문을 열었는데 오재원 선수가 안티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그쵸. 알고 있어요? 네네. 별명이 오식빵입니다. 욕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승부욕이 진짜 강하고 화도 많아가지고 약간 트러블 메이커?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오재원 선수가 대타로 올라오더니 평소에 오재원 선수의 루틴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루틴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루틴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진짜 마치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빡칠까 이걸 고민하면서 상대 열받게 하려고 그 투수 루틴을 하니까 일본의 투수랑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다가 동공이 막 흔들리는 게 짤로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진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데 오지연이 여기서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전세가 역전이 돼요. 야. 오지연이 나가면서 일본 더가웃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화이팅을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 무슨 젖은 빨래처럼 너무나도 힘이 없던 우리 타자들이 줄줄이 안타를 치고 나가요. 몸에 맞아서 나가고 볼넷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루가 꽉 찼을 때 이대호가 결정적으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역전을 합니다. 두 명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아웃을 당하고 다시 돌아서 오재원 차례가 왔어요. 이때 루상이 이제 2명인가가 있었는데 이때 오재원이 빠던을 합니다. 공을 치고서. 그게 뭐야? 빠따 던지는 거. 빠따 던지기 준말이에요. 빠던. 배트 플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홈런성 타구를 친 거예요. 다들 홈런이다. 저 홈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재원이 빠던을 하고서 이제 뛰어나가는데 결국에 이제 담장 앞에서 잡혔거든요. 아웃으로? 잡히긴 잡혔어.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이날 오재원이 영웅이 돼요. 그래서 별명이 오식빵이었는데 이 프리미어 12 일본전을 도쿄 대첩이라고 하거든요. 오재원의 별명이 오열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온갖 커뮤니티에 오재원 루틴 그리고 더가웃 향해서 그 파이팅 하던 거 그리고 그 빠던 얘기로 도배가 돼요. 오재현 루틴? 오재원. 오재원. 도쿄 대첩 오열사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돼요. 그래서 오재원이 이제 평생 까방권을 얻고 이때 베어스 팬들이 얼마나 오재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댓글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같은 편이니까 좋지. 그치. 오재원은 우리 편일 때 최고의 선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뉘앙스의 댓글들이 지금도 달립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프리미어 12 우승을 했어요. 아 그때? 첫 대회 우승이 이제 우리나라고요. 이 모든 드라마가 오재원의 루틴에서 시작됐다. 전략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타자들의 플레이 중에서 번트와 도루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트는 알고 있죠? 알죠. 공 배트를 몰래 살짝 톡 튕기고서 1루를 향해서 겁나게 달려가는 거. 몰래 하는 거를 기습 번트라고 해요. 번트가 그래요?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번트 해가지고 바로 홈인 3루에 있는 애가 홈인 찍게 하는 그 용어 그거는 있는데. 스퀴즈 번트라고 스퀴즈 합니다. 번트. 그러니까 배트를 가로로 눕혀서 투수가 던진 공을 내야에 톡 떨어뜨리는 타격을 말하고요. 이거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선행 주자를 확실하게 진루시켜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루 주자가 1루에 있는 것보다 2루나 3루에 있는 게 점수, 그러니까 득점에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1점이 기묘하게 필요할 때 이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예를 들면 8회나 9회에 확실하게 도망가야 될 때, 아니면 연장전에서 끝내기 1점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제 번트를 쓰는데 이거는 어쨌든 번트를 대는 사람의 아웃을 통해서 진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번트 앞에 보내기 번트, 희생 번트 이런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우, 십자가 정신이네요. 그러니까 타자들은 누구나 방망이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그쵸. 있는데 누가 번트되고 아웃당하고 싶겠어요. 되게 쪼잔해 이거를- 보이잖아, 또 그게. 그래서 이거를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도루는 뭘까요? 도루? 도루는 그거죠. 이제 투수가 공 던지는 사이에 그 루에 뛰어가는 거죠. 1루나 2루나 3루, 1루나 2루에 있던 애들이 막 달려가는 거. 룰을 도둑질하는 거잖아. 그쵸, 룰을 그래서 훔친다. 도루죠. 맞아요, 맞아요. 도둑질한다. 이종범이 잘했던 거? 그렇지. 발 빠른 사람들이 잘하죠. 그 주자가 수비팀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베이스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투수들이 어떤 애들이 1루나 2루에 주자로 있을 때 신경이 쓰이냐면 발 빠른 애들. 그 도루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걔네가 그쵸. 깐죽거리면서 막 리드폭을 넓히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투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 신경 쓸 거. 그러니까 그런 선수, 그러니까 그 발 빠른 선수들은 그 루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 후반쯤이 되면은 발 빠른 애들을 대주자로 계속 내보냅니다. 이게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아무나 견제하지 않아요, 투수가. 그러니까 이대호 같은 선수가 1루에 있다. 그럼 견제하지 않습니다. 이대호는 도루를 할 리가 없으니까. 등치 크고 달리기 느린 사람들은 뭐 상관없다. 근데 이대호도 도루 기록이 있기는 해요. 아, 진짜? 없진 않아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도루를 잘했다기보다는 이대호가 도루를 했다라는 거는 상대편 투수와 포수가 등신짓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건 직장 생활로 치면 완전 사회적감입니다. 이대호를 도루시켜?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군가가 할 때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번트나 도루에 에티켓이 있어요.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굳이 기를 쓰고 번트를 대거나 도루를 하면 감정 싸움이 생깁니다. 이기는 팀에서. 이기는 그쵸. 팀에서 정말 안전하게 이기고 있는데 기를 쓰고 한 점 더 내겠다고 번트를 그치. 대면 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8대 0이나 이럴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 투수가 기록을 남기고 있을 때 예를 들면 퍼펙트 게임 중이야. 퍼펙트 게임이 뭐냐면 선발 투수가 9이닝을 던지면서 단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안타도 없고 볼넷도 없고 사고도 안 내주고 수비수들 실책도 없이 그게 노런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뭐 퍼펙트 게임 중이거나 뭐 노히트 노런 이런 기록을 막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기습번트를 대가지고 기록을 깬다. 이런 플레이는 전통적으로 야구에서 굉장히 치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 와서는 야구 경기가 그렇게 드라마가 많다면 역전 가능성이 높다면 그럼 이기고 있는 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반대로 상대팀 투수 기록을 위해서 번트를 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야구가 스포츠 주제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의 세계가 되게 냉정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뛰고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인간적인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이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무모하게 저 사람이 희생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욕을 먹고 야비해지더라도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막 사람의 간사함이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한 건데 이거를 야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음은 야구 포지션 수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는 9명이잖아요. 근데 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줄 몰랐어. 근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투수와 포수 정도? 포수도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비는 9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투수와 포수 9개. 9명이서 하니까. 투수, 포수. 이 2명을 배터리라고 하고요. 내야수가 4명이에요.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2루수와 3루수 사이에 유격수가 들어가요. 왜냐면 오른손 타자가 많으니까 공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유격수가 거기 세워지는 거고요. 외야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렇게 3명이 세워집니다. 수비수들은 이제 글러브를 끼는데 이게 공을 잘 잡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안전하게 잡기 위한 도구예요. 이거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이 딱딱하니까. 장갑처럼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것이 글러브, 손가락 없는 것을 미트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자세히 글러브 볼 일이 없잖아요. 9명 포지션에 따라서 글러브 모양, 두께, 크기가 다 다릅니다.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투수 노름이다. 오늘 듣는 얘기 중에 처음 듣는 거 되게 아, 많아요. 진짜? 네. 대부분 사람들이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투수를 뽑아요. 그렇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약간 다릅니다. 타고투죠. 아, 타자를 높게. 타자를 높이 친다는 게 아니라 타자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투수보다 잘하는 타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야구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들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빠지면 진짜 내가 다른 헤어날 일을 수 없을 것 못할 것 같다.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잘 하는데 이제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구의 흐름들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랑 조금 또 연계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좀 그치.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빛을 발하는 게 투수 노름이 확실히 맞는데 야구는 근데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타자와 그 홈런아? 홈런이 점수가 거기서 나니까.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또 이제 타자로 어떤 인력들이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제가 다른 팀 분석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베어스 야구만 봐도 물론 때마다 달라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타스틱 4라 그래가지고 5선발 중에서 4명이 다 10승을 훨씬 뛰어넘는 승을 챙겼고 어떨 때는 10승 투수가 없는데도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승이 기준이에요. 10승이 넘어 아, 선발 투수로서 10승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괜찮다. 잘하는 사람. 144경기라는데 10승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144 경은 올라가잖아요. 전체 그 팀의 전체 경기인 거고 그 투수는 매 경기 투수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5경기에 한 번 정도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투수는 1이닝 선발 투수 그러니까 중간 개투는 맨날 나갈 수도 있는데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100개 정도 던지면 어깨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3, 4일을 쉬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두 날 연속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렇게 막 한국 시리즈 이럴 맞다. 때는 선발로 하고 그 다음날 선발은 아니고 중간이나 마무리로 급히 마지막 투입하게 경기일 돼요. 경우에는 선발들이 뭐 네.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두 그래요. 경기 연속 선발로 내보내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요. 미치지 않고서야 감독이 그렇게 선수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싱하고. 왜냐면 야구는 매일 하니까. 근데 투수 노름이지만 사실 타격이 호쾌하게 쭉쭉 나와줘야 또 재미가 있지. 있죠. 재미가 있지. 좀 어. 그런 그러니까 면이 투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되게 본질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경기가 시작되는 거고 투수랑 타자가 마주보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도적으로 자기 공을 던지는 거는 투수인 거예요. 타자는 타자 기다리는 반응하는 거고. 타자는 반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투수에 의해서 야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투수가 잘해서 다 아웃시켰어. 그러면 야 우리 편 투수 진짜 잘한다. 그런데 사실 시각적으로 재미는 별로 없어. 깔끔하죠. 그냥 투수가 바바바 다 죽어. 그러면 잘하는데 재미가 없네. 그래?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데. 근데 타자가 막 빵빵 쳐주면 게임이 재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을 흥이 나게 만드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타자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재미의 기준은 재미라는 코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어떤 희열감이 그치. 느껴지는 타자가 희열 좋잖아요. 포인트가 좀 다를 그래서 수 있죠. 교회와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단순하게 홈런 나오면 재밌는 거지. 그리고 궁금한 게 어떻게 그 선수들 노래 다 알아서 불러요? 미리 그러니까 아니 TV만 보는 사람 모르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알아요?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가는 거지. 계속 가는 거지. 율동도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서 뭐 다 나올 때마다 그 이제 야구장을 안 가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야구장에 가면 그 어떤 타자가 등장을 하면 그 타자에 대한 주제가가 있죠. 일단 등장곡이 있고요. 또 주제가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전광판을 이렇게 멋있게 엄청 띄워주던데. 그리고 그 노래를 모든 그 팀 그 팬들이 다 같이 이제 막 부르잖아요. 그게 사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알면 되게 재밌겠죠. 근데 전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자연스럽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익숙하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곡은 있는 노래, 그리고 조금 이제 귀에 익숙한 노래들에다가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그 선수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잖아요.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되게 유명한 노래에다가 이제
이제 못해요? 가사를 붙인 것들은 다 이제 다른 노래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때 갔을 때 하나도 안 들고 방언인가? 뭐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저는 그런 건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난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힙합 뭐 이런 데 가서도 손 들고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도 흥얼흥얼은 하는데 막 목소리 높여서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야구를. 그래서 와!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난 너무 웃겼던 게 그때 내가 갔는데 나도 노래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가지고서 어쨌든 화면 보고 막 따라 불렀어요. 노래는 다 알지. 마음속에 있지. 근데 가사가 너무 유치해. 진짜 내 입으로 차마 그 소리를 내기가 막 오그라들 만큼 너무 유치해. 와 1번 타자 누구나 나가신다. 막 그걸 막 다 부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웬 아가씨는 그 손으로 이렇게 치는 그 길다란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 빵빵빵 치는 거. 그걸 들고서 계속 두드리면서 표정은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 좀 지루하다 무기력한 표정을 지면서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는 거야. 아,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혼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치킨 뜯으면서 혼자 치킨을 먹으면서 그 응원을 막 하는 그 거예요.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데 그게 너무 진기한 풍경이었어 정말. 이 선발 투수는요 지표들이 있어요. 이 투수가 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측정해준 지표들이 있는데 6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3점 이하로 막아냈을 때 이거를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투수는 할 만큼 했다. 그 공격수들이 점수를 못 냈을 뿐이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이 밖에도 뭐 승률이 얼마냐, 방어율이 얼마냐, 뭐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얼마냐,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투수에게 몇 탈이냐, 이 타자는 주자가 있을 때 잘 치냐, 주자가 없을 때 잘 치냐, 홈에서 타율은 얼마냐, 타구장에서 타율은 얼마냐, 뭐 만루일 때 타율이 얼마냐, 이런 게 다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해설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참고하면서 야구를 보면 재미가 있죠. 투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빠르게, 정확하게, 날카롭게 던지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던지는 걸 구속이 좋다라고 하고요.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꽂는 거를 제구가 좋다라고 하고요. 날카롭게 던지는 걸 구위가 좋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던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구위는 볼 끝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헛스윙을 끌어내서 삼진을 많이 잡아낸다거나 맞더라도 장타율이 낮은 투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기 어려운 공을 던지면 구위가 좋다라고 합니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구속과 제구가 되면 구위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투수도 그걸 생각하면 던지잖아요. 얘는 뭐가 이렇고. 근데 타자도 그 데이터로 저 투수는 그쵸. 첫 번째를 뭘 던지고 해서 그쵸. 그게 사실 공이 손에서 떠났을 때 보여서 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플러스 운동신경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동물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치. 이거 치는 게 너무 신기해. 정말 투수가 구위가 안 좋으면 화병이 나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아니 밥만 먹고 공만 던지는 애들이 아니 정말 프로잖아요. 연봉도 엄청 많이 받고 1이닝도 책임을 못 진다는 게 말이 되냐. 프로가 맞냐.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남편이 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기더니 저한테 주면서 텔레비전 옆에 티슈 케이스를 가리키면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저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도 못 맞출 거 같냐. 네, 던져보래요. 3번을 던졌는데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다음으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직구냐 변화구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구질이라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직구입니다. 그러니까 타자도 변화구가 오는 것보다는 직구가 올 때 판단을 내리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구의 유형이 뭐냐. 그래서 직구할 때 중요한 게 스피드예요. 빠른 직구. 그러니까 정말 빠른 직구는 타자 눈에 솟아오르는 느낌을 준다 그래요. 솟아오른다고? 왜냐면 공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빠르면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높게 날아오니까 타자 눈에는 공이 솟구쳐 올라 보인다고 해요. 와, 진짜? 그게 직구의 위력입니다. 마운드가 타자가 있는 데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코스도 맞고 중력 때문에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자들이 얼마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겠어요. 공을 얼마나 많이 맞아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게 궤적이 있는 거지. 궤적이 있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어떤
공이 공의 날라오면 어떤 궤적이 공이 확 눈앞에서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 착시처럼 오히려 이게 신기하다. 높아지는 것 같은 그 거. 투수가 서 있는 곳을 이제 손잡고 얘기한 것처럼 마운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언덕이에요. 그 TV로 볼 때는 그게 언덕처럼 잘 안 보이는데 그냥 흙바닥이 아닙니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마운드 높이가 10인치. 그러니까 대략 한 30cm라고 보시면 꽤 돼요. 높은 거죠. 꽤 높네. 예를 들면은 이제 KT 위즈의 니퍼트라는 투수가 있어요. 키가 2m거든요. 그 키가 2m라고? 근데 니퍼트가 마운드 위에 올라가면 230cm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대부분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위에서 자기 머리 던지는. 위에서 공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보면은 3m 상공에서 공이 날라오는 거네. 140, 150의 속도로 날라오는 휘어져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아니 그 스크린 야구장 갔는데 앞에 화면에서 공 날라오는 것도 나 무섭더라고. 메이저리그에 예전에 체프먼이라는 지금도 하나? 그 투수가 170을 던졌었거든요. 이야. 170. 정말 화면으로 보는데도 그냥 손에서 떠나는 순간 뽕! 근데 진짜 그 아까 서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공을 보면 솟아요. 근데 투수가 이렇게 솟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치려고 타이밍을 잡다가 이렇게 물르더라고.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무섭겠어요. 네. 그치. 근데 그렇게 그 사람 170을 던져도 다 못 잡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지하철역 근처 같은 데 가면 그 배트 치는 야구장 있잖아요. 500원 500원 넣으면 앞에서 공 날라오고 야구 무섭지 배트. 않아요? 그거 나 늘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자주 했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공 날라서 빵 쳤는데 그게 날라오던 공이 배트를 맞고 제 그 코 위에 안경을 그대로. 다시는 못 듣겠다. 그날 이후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돼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직구를 제외한 모든 공은 이제 변화구 범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많아요.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스플리터, 뭐 너클볼, 싱커 진짜 다양한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야구를 보면서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나한테 달려있지가 않아.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해설이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하여튼 공이 하는 거죠. 휜다. 뭐 휘기도 하고 갑자기 느려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너클볼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너클볼이 진짜 신기해요. 무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클이 손가락 관절이라는 뜻인데 너클볼은 손가락 끝으로 공을 살짝 쥐고서 회전이 먹지 않도록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없으니까 공기의 압력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공이 어떻게 가냐면 무중력 상태에서 둥실둥실 떠가는 느낌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돌아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구라고 불리는 마구라고 부르는 그런 대표적인 구질이 너클볼이에요. 그 이연세 만화에서 공포의 외인구단 여기서 퇴물투수 조상구가 너클볼을 연마하기 위해서 4번째 손가락을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마구를 던지는. 근데 그 너클볼 호날두도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게 무회전 킥이랑 똑같던데. 아 그래요? 무회전 원리가 킥도 차면은 자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멋대로 휘고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점이 투수도 그 공이 어디로 네, 갈지 어디로 모르고 갈지 몰라. 받는 포수도 그 굴절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폭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공을 운명에 맡기는 게 너클볼입니다. 그 예전에 하던 이제 게임에서 투수가 마구를 던지면 공을 던지면 막 불이 막 나오는 거. 공이 막 옛날에 뭐 피구왕통키 막 이런 것도 그치. 불꽃슈도 막 이런 큰 원을 둥글둥글 그리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공이 막 8개로 그쵸. 8개로 나눠졌다가 하나로 다시 모이기도 하고. 야구 그 게임 옛날에 그 야구 게임 오락실에서 하던 그 게임 생각나네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투수가 호수비를 해준 그 야수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타성 타구를 맞았어. 근데 수비수가 진짜 막 하이에나처럼 뛰어와가지고 하이에나가 아니라 뭐 치타처럼 뛰어와가지고 슬라이딩하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한다든지 홈런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펜스를 밟고 올라가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박한이가 우리 공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투수가 그걸 보고 있다가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와, 막 이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회가 끝나고 이제 더그아웃으로 들어갈 때 투수가 그냥 쏠랑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제 저 외야수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고마웠어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야구 볼 때. 모든 팀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인사를 많이 해요. 고마워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야구 볼 때 짠한 장면은 뭐가 있냐면 역전타나 홈런을 맞고서 나라 잃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 투수 공 넘어가는 거 보면서 그걸 볼 때 투수가 되게 울려 그래. 재밌는 게 맞는 순간 알아요. 그렇겠지. 자기가 알아. 그래서 뒤도 안 봐. 그렇겠지. 그냥 고개 딱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쵸. 사실 야구의 본질이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나도 처음 들어. 멘탈 게임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 치더라도 그 다음을 바로 후회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걸 관리해서 다음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막 팬들도 그렇고 야수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겠지. 근데 그 표정을 짓고 있는 투수를 이렇게 보면 아 너만큼 누가 답답하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저 마운드 위에서 외롭고 쪽팔리고 그럴 것 같아. 두려울까. 그리고 저 선수 마누라나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애가 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저는 막 되게 감정이입이 돼서 들더라고요. 그 떠돌아다니는 동영상 짤로 본 게 왜 이승엽 선수 부인 있잖아요. 이송정 씨인가? 그 마지막 이승엽 선수가 경기하는 날인가? 옆에서 큰아들이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경기를 보고 있어요. 옆에서 막 으아 엄마 으아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난리를 칠 때 엄마는 정말 망부석 같은 표정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 멘탈 게임이 선수에게도 멘탈이 중요하지만 이 부인에게도 진짜 강력한 멘탈을 요구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짠한 장면이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떨어진 투수를 볼 때 그러니까 정말 잘했는데 구속이 안 나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치. 구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엄청 얻어맞는 노장 투수를 보면 그게 진짜 짜네요. 근데 아까 그 키 2m라는 니퍼트 선수가 두산 베어스 출신이에요. 7년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인이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94승을 한 사람이에요. 야. 아까 1년에 10승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치.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두산이 니퍼트를 버렸습니다. 헐. 니퍼트는 두산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두산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왜 울어? 그래서 가장 울라고 그래. 왜 그래? 이게 뭐가 돼 갑자기? 예수님 얘기할 때 나는 근데 내가 야구를 잘 모르는데도 그 기사들을 보면 이건 조금 좀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나쁜 놈들 아니야. 왜 버려? 근데 프로의 세계라서 그치, 돈이잖아. 그러니까 다 니퍼트를 돈이 계속 걸리는 썼으면 분명히 10승 이상은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겠지만 우승을 하기는 니퍼트로는 그치.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그만큼의 거예요. 대우를 해주고 방출한 거예요. 아니 원래 1년씩밖에 계약을 안 그쵸. 해요. 외인들은 그렇게밖에 안 해. 그건 뭐 그러고 보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올해 두산이 니퍼트랑 재계약을 안 했어요. 진짜 섭섭했을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래서? KT로 갔어요. KT 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뭐 KT에서 안 와? 아싸 우리한테 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무데도 니퍼트가 갈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내심 니퍼트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 은퇴해라. 두산에서 은퇴식 하면 얼마나 마무리가 좋아요. 은퇴하자. 유정혜미를 여기서 걷어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니퍼트가 막 수염 이만큼 기르고서 야인처럼 되게 추해진 모습, 이렇게 막 나약해진 모습을 막 그 언론에 보이면서 아무튼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되게 한참 만에 KT가 몸값이 확 떨어졌을 때 니퍼트를 이제 데려갑니다. 그 두산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섭섭하기도 하고 그 니퍼트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해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니퍼트를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도 없이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사람이 전성기를 계속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그 젊은 선수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난 또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퍼트는 퇴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현역 선수로 1년이라도 더 남고 싶다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94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승을 하고 싶은 거지.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100승 그 이제 파티 그런 행사를 했어요. 노모 히데오라고 되게 일본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도 진출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후에 이제 이 사람도 메이저리그에서 방출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리그를 막 전전하게 됐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독립리그를 뛰는 걸 보고 사람들이 퇴물이라고 비웃는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소시민은 항상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니에스타 은퇴한 장면도 방금 그 리포트 얘기하는데 생각나는 게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니에스타가 게임 끝나고 났는데 왜 빈 경기장에서 새벽에 혼자 맨발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게 있는 거 보는데 나도 이렇게 막 찡하더라고. 울컥하죠. 진짜 울컥하더라고. 왜냐면 자기한테는 이 평생을 그라운드가 바친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거를 마치고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야 진짜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리포트 얘기 들으니까 뭐 서과장만큼 내가 야광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돌진 않아도 참 마음이 찡하네요. 전 리포트를 검색하니까 그 옛날에 칼 맞았던 리포트 대사가 나와가지고 리포트구나 니.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어떻게 한마디씩 하시고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말을 많이 아끼신 우리 축자랄 김사부님. 제가 야구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 야구에 대해서 되게 친숙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만화로 제일 많이 본 게 야구 만화인 것 같아요. 아다치 미츠루 H2나 뭐 여러 가지 4번 타자 왕종훈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나는 야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 우리 손 작가님. 네, 저는 뭐 너무 재밌었었고요. 야구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스포츠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독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이제 보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좋은 스포츠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 경기는 봤었거든요. 그거는 봤어요. 뭐 국내 야구? 국내 야구 다저스 아니에요. 야구? 다저스 갔었어요. 저는 박찬호 게임을 초등학교 때 보기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보기 시작했고 류현진 선수 그 다음으로 이제 봤고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내가 왜 국내 프로야구를 조금 보려다가 말았나 쌍방울이 해산되면서 쌍방울 팬이었는데 쌍방울 해체되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안 봤었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따랐는데 저는 야구장 갔었을 때 그 응원 문화가 너무 생동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친구들이랑 함께 갔고 또 찬양팀이랑 같이 갔었을 때 앞에 있는 그 치어리더와 응원단장을 보면서 워십을 저렇게 해야 되는 정말 우리가 찬양팀이 나가야 할 방향이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때 얼핏 했었었는데 야구가 주는 그 생동감과 그 위안이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또 이런저런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의미와 정신들이 인생과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아멘.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참고로 야구 얘기하다가 우는 여자 처음 봤습니다. 제가 1위 팀의 팬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배우 이시연이 그 부산 사람이잖아요. 롯데자이언츠 시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친구들이랑 이제 경기를 보는데 롯데가 이 기아한테 좀 발렸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 막 침울하게 그 경기를 보더니 갑자기 그 이시연 친구 약간 이렇게 조폭같이 생긴 그 이시연 친구가 야구 좀 지면 어떻노 술 먹고 집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지면 어떤가. 다 그렇게 듣기 바보야. 우리 다 그래. 진짜. 그러니까 저도 괜찮다. 네. 이런 것들을 그쵸. 예능을 통해서 또 야구를 통해서 뭐 인생에서 질 수도 있고 뭐 일희일비 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좋았고 내려와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도 너무 좋았고 약간 서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다 모순적이구나. 아니 이게 마블 시리즈를 할 때 저기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이상했어?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야광여 서 과장님과 함께한 공놀이 특집 2번째 야구 특집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른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진지한 기획으로 그쵸 떠람대어다운 그런 깊이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죽봤니? 됐어 임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둘곳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막 걷다는